그날 새벽, 서울은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하늘은 아직 잿빛이었고 보도블록 가장자리의 나뭇잎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서로를 부르듯 울려 퍼지는 오토바이 엔진 소리는 이 도시 특유의 교향곡이었다. 을지로의 한 귀퉁이,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상가 건물 앞 쓰레기 더미에서 허름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가 플라스틱 병을 줍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수진, 나이는 28. 그늘진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맑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이곳에 와서 여러 군데를 꿰맨 커다란 자루를 채웠다. 손은 더러웠지만 그 모습 뒤에 거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폐지 줍는 사람이 아니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수지는 생수병과 찌그러진 캔을 주워 담았다. 시궁창에서 올라오는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순찰차 2대가 골목 어귀에 멈춰서자 주변 사람들은 재빨리 길을 비켰다. 그중 한 차에는 이 구역에서 악랄하기로 소문난 거구의 경찰, 김경사가 타고 있었다. 그는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여겨지는 약자들을 겁주고 내쫓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길거리에서 장사하던 몇몇 노점상들은 단지 보도블록을 차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발길질에 좌판이 엎어지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김경사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길가에 쭈그려 앉아 병을 뒤지는 수진에게로 향했다. 어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의 고함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공손하게 숙였다. 죄송합니다. 경사님. 그냥 병만 줍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김경사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수진의 등에 메인 커다란 자루를 쏘아보며 다가왔다. 여긴 청결구역이야. 또 더럽히려고. 내가 쫓아내기 전에 당장 꺼져. 수진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루를 끌어안았다. 알겠습니다. 경사님. 바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은 몇 발짝 가지 못했다. 김경사가 그녀를 거칠게 밀쳤다. 자루가 바닥에 떨어지며 그 안의 내용물이 길 위로 쏟아졌다. 플라스틱 병과 캔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봤다. 김경사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더럽히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래서 폐지 줍는 것들은 안 된다니까? 병들이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는 마치 그녀의 자존심이 깨지는 소리 같았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 그녀의 역할은 진짜 강수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힘없는 약자로서 그녀는 모든 것을 감내해야만 했다. 하지만 김경사가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의 자루를 발로 차고 흩어진 물건들을 짓밟기 시작했을 때 수진의 온몸에 피가 들끓었다. 경사님, 제발 밟지 마세요. 제가 새벽부터 모은 것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김경사는 비웃을 뿐이었다. 돈 벌고 싶으면 제대로 된 일을 해. 길바닥이나 더럽히지 말고. 그는 보란듯이 반짝이는 검은 구두로 수진의 발치에 있는 플라스틱 병을 힘껏 눌렀다. 우지끈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수진은 그 구두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두려웠지만 인내해야 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상관의 말을 되새겼다. 감정에 휩쓸리지 마. 내 임무는 감시이지 공격이 아니야. 그들이 널 진짜 폐지 줍는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해. 그렇다. 수지는 사실 이 지역의 불법 상납비리와 경찰의 직권 남용 네트워크를 파헤치기 위해 위장 잠입한 경찰 특공대 소속의 정보원이었다. 김경사 역시 그녀의 목표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 순간 임무는 저주처럼 느껴졌다. 골목의 증인들. 몇몇 상인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근처에서 떡볶이 노점을 하는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경사님, 그만하시죠. 저 아가씨도 딱한 사람입니다. 매일 여기서 쓰레기 주워가면서도 아무한테도 피해 안 줍니다. 김경사는 그 남자를 날카롭게 쏘아봤다. 당신도 끼어들고 싶어. 남자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모두가 김경사의 만행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감히 정면으로 맞서지 못했다. 순찰차 뒤편에서 김경사의 파트너인 이순경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그는 선배를 말리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밉보일까 두려웠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그녀는 이 모든 순간이 카메라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 증거가 될 터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나라에서 힘없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짓밟히는지를 직접 목격하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다. 흩어진 병들을 다시 주워 담으며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임무만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일어서서 저항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인내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수진이 다시 쭈그려 앉았을 때 김경사는 거의 다 채워진 자루를 다시 걷어찼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강했다. 자루는 시궁창으로 날아가 처박혔다. 더러운 물이 튀어올라 수진의 옷을 적셨다. 이제 정신 좀 차리겠냐?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널 유치장에 쳐넣을 줄 알아. 김경사가 경멸적인 어조로 소리쳤다. 수진은 손에 쥔 플라스틱 병을 꽉 쥐었다. 숨이 가빠졌다.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지기 시작했다. 몇몇은 분노에 찬 눈으로, 몇몇은 두려움에 고개를 숙인 채 그를 바라봤다. 그때 멀리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크지만 떨리는 목소리였다. 경사님, 너무 심하시네요. 저 아가씨도 먹고 살려고 저러는 거잖아요. 길 건너편 포장마차의 주인인 최아주머니의 목소리였다. 김경사는 불타는 눈으로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노려봤다. 아주머니도 같이 잡혀가고 싶으신가 보죠.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다른 몇몇 사람들도 용기를 내어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다. 휴대폰 카메라가 더 높이 치켜 올라갔고 처음으로 김경사의 오만한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수지는 조용히 있었다. 그녀는 기회가 왔음을 알았지만 그것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록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지친 얼굴 뒤에 감춰진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위를 훑었다. 데이터는 충분했고 증거도 확보되었다. 하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3일 전, 그 사건이 있기 전날, 수지는 서울 동부의 경찰 특공대 지부 작은 브리핑실에 있었다. 팀장인 박경감은 사진과 보고서가 담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CCTV 영상들이 비치고 있었다.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경찰, 경찰과 결탁한 동네 건달들, 그리고 익숙한 얼굴 몇몇이 보였다. 그중 하나가 바로 김경사였다. 강수진 대원, 이번 임무는 잠입 수사다.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 김경사는 이미 3차례나 직권남용으로 신고가 들어왔지만 번번이 보고서가 사라졌어. 우리는 그가 더 큰 조직의 일원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박경감이 설명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런데 왜 하필 폐지 줍는 사람으로 위장해야 합니까? 박경감은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봤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경계심을 품지 않기 때문이지. 바로 거기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다. 이수지는 침묵했다. 힘든 임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본 적이 있었다. 불법적인 돈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구타당했던 택시 운전사. 그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이번에야말로 그녀는 아무리 작더라도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날 밤
임무 중 머무는 작은 반지하 방에서 수지는 손에 난 상처를 내려다보았다. 아까 시궁창에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였다. 그녀 앞에는 반쯤 채워진 병자루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긴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만약 아직 살아계셨다면 지금 제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폐가 담벼락 너머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울려 퍼졌다. 희미한 가로등만이 그녀의 증인이었다. 옷 주머니 속에서는 작은 녹음기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낮에 있었던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 증거는 오늘 밤 안전한 채널을 통해 박경감에게 전송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짧은 문자가 도착했다. 조심해. 내가 폐지 줍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아는 놈이 있어? 박경감 수지는 침묵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화면을 응시했다. 멀리서 골목 어귀에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두 개의 그림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것이 보였다. 젠장,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이며 녹음기를 병더미 아래 깊숙이 숨겼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수지는 자루를 정리하는 척했다. 그림자 중 한 명이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 폐지 줍는 여자, 좀 이상하답니다. 구걸은 절대 안 하면서 항상 같은 구역만 돌아다닌다고요? 보스가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걸 녹화하고 다니지 않게 말입니다. 수지는 숨을 참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비가 막 그친 뒤였다. 남은 빗방울이 나뭇잎에 맺혀 특유의 젖은 흙냄새를 풍겼다. 하늘에서는 주황색 저녁 노을이 서서히 잿빛으로 변하고 있었다. 수지는 반지하 방 앞에서 지친 눈으로 앉아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골목길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방금 박경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영상이 중앙의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아직 나오지 마. 추가 증거가 필요해. 특히 김경사가 연루된 상납거래 현장을 잡아야 한다의 수지는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그 명령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이 지역에 조금 더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사건 영상이 퍼진 이후 김경사는 불안해졌다. 그는 경찰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배신자로 여겨지는 사람을 누구든 찾아내려 했다. 그리고 가장 의심받는 사람은 물론 두려움 없이 자신을 쳐다보던 그 폐지 줍는 여자였다. 지구대 사무실에서 김경사는 굳은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위에서 보고가 내려왔다. 내부 감사. 그의 이름은 이제 평가 대상 목록에 올랐다. 하지만 김경사는 만약 그 영상 유포자를 찾아낸다면 아직 자신의 경력을 구할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폐지 줍는 여자 짓이 틀림없어 그가 파트너인 이순경에게 말했다. 에이, 설마요, 경사님. 그 여자는 그냥 뭐. 너도 봤잖아. 그날 그 여자 너무 침착했어. 그 눈은 바보의 눈이 아니었다고. 내가 이 바닥에서 오래 일했어. 내 직감이 말해줘. 그 여자는 보통 폐지 줍는 사람이 아니야. 이순경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선배가 고집불통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날 수진이 어떻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는지 똑똑히 기억했다. 하지만 그 역시 말하기가 두려웠다. 이런 조직에서 선배에게 맞서는 것은 경력의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날 오후 수진이 작은 다리 근처에서 병을 모으고 있을 때였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길가에 멈춰 섰다. 안에서 안경을 쓴 중년 남자가 내렸다.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수진 씨, 그가 나지막이 불렀다. 수진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팀장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현장에 계속 머물라고 하셨잖아요. 박경감은 주위를 살피며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다. 상황이 변했어.
김경사가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주변의 증인 몇 명을 찾아갔어. 그 포장마차 아주머니 최 씨도 포함해서. 당신들 안전이 걱정된다. 오수진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최 아주머니요. 그분은 괜찮으신가요? 아직은 박경감이 대답했다. 하지만 겁에 질려 있어? 아침부터 누가 자기 가게를 감시하고 있다고 하더군. 수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팀장님. 그들이 주민들을 건드리기 시작했다면 이건 도를 넘은 겁니다. 진정해. 박경감이 말했다. 오늘 밤 우리가 비밀 작전을 시작할 거다. 하지만 내가 김경사를 명확하게 녹화할 수 있는 장소로 유인해야 해. 어제 퍼진 영상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그가 상납을 받거나 협박하는 장면을 직접 녹화해야 한다. 수진은 그를 깊이 바라봤다. 그럼 제가 또 미끼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박경감은 공감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래.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닐 거다. 계획은 단순했지만 위험 부담이 컸다. 수진은 다시 김경사의 초소 구역으로 접근해야 했다. 그의 부하들이 노점상들에게서 불법적으로 돈을 뜯는다는 소문을 들은 폐지 줍는 사람인 척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중개인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할 터였다.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박경감과 팀은 100m 떨어진 곳에서 수진의 귀에 있는 작은 통신 장비를 통해 상황을 감시할 것이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야 했다. 그날 밤 수진은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굳어 보였다. 오늘 밤 나는 그냥 폐지 줍는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나는 목소리 없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증인이다. 밤 8시. 수진은 김경사가 보통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내는 동네 방범초소 쪽으로 걸어갔다. 가로등은 희미했고 분위기는 적막했다. 오직 귀뚜라미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뿐이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김경사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너 또 여긴 왜 왔어?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두려운 척했다. 죄송합니다, 경사님. 그냥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경사님이 도와주시면 철거 안 당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상인들을 아는데 돈을 좀 드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요. 김경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누가 너더러 그런 말을 하라고 시켰어?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도요, 경사님. 그냥 돕고 싶어서요. 혹시 저도 작은 목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경사님. 김경사는 오랫동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며 침묵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그래서 날 돕고 싶다. 이거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경사님. 하지만 어제처럼 화내지 말아주세요. 저도 그냥 먹고 살려고 이러는 겁니다. 김경사는 짧게 웃었다. 어제 내가 널 짓밟았는데도 그런 말이 나와. 수진은 어색하게 웃는 척했다. 다 잊었습니다, 경사님. 지금은 제가 도울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멀리서 박경감은 차 안에서 작은 망원경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헤드셋에서 통신 장비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가 선명했다. 좋아, 수진. 페이스 유지해. 너무 서두르지 마. 결국 김경사는 미끼를 물었다. 그는 우쭐해하며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상인이 안전하고 싶으면 나한테 직접 갖다 바치라고 해. 부하들 거칠 필요 없이. 한 달에 50만 원이면 충분해. 그럼 내가 그 구역 단속은 어깨 보장해주지.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 속에 새기는 척했다. 알겠습니다, 경사님. 하지만 저도 수고비로 작은 몫을 받을 수 있겠죠. 김경사는 그녀를 비꼬는 듯한 눈으로 쳐다봤다. 그래, 내가 말 잘 들으면 봐서.
그는 그녀에게 다가왔다. 너무 가까웠다. 그의 숨결에서 담배와 커피 냄새가 났다. 수지는 뒷걸음치지 않으려 애썼다. 이어폰에서 박경감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들려왔다. 녹음은 충분해. 더 진행하지 마. 수진, 천천히 빠져나와. 하지만 그녀가 떠나기 전에 김경사는 그녀의 옷을 날카롭게 쳐다봤다. 잠깐만, 주머니에 그거 뭐야? 수진은 본능적으로 주머니를 가렸다. 아, 이건 그냥 녹음기예요. 경사님. 병 파는 거 기록하려고요. 그러나 김경사는 즉시 그것을 낚아챘다. 순식간에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작은 물체를 쳐다보고 이어서 살기 어린 눈빛으로 수진을 노려봤다. 역시 그 영상을 퍼뜨린 게 너였구나. 수진은 즉시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다. 세차게. 천둥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그녀는 좁은 골목길을 뚫고 달리며 손목에 찬 비상신호 장치를 켜려고 애썼다. 박경감 팀을 위한 신호였다. 뒤에서 김경사의 고함 소리와 그의 부하 2명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 여자 잡아. 절대 놓치지 마. 수지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젖은 길에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지만 그녀는 이전에 만났던 장소인 다리를 향해 계속 달렸다.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흰색 승합차 한 대가 그녀 앞에 급정거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타, 수진 씨, 박경감이었다. 그녀는 차 안으로 뛰어들었다. 차는 즉시 좁은 길을 빠르게 빠져나갔다. 뒤에서 경찰 오토바이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큰 뉴스가 온라인과 전국 방송을 뒤흔들었다.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다. 단순한 폭행 장면뿐만 아니라 전날 밤 김경사의 상납 요구 대화가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된 것이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그 자신의 자백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뉴스 헤드라인은 이렇게 외쳤다. 서울경찰, 주민 상대 상납비리 및 폭력행위 연루. 새로운 증거, 현장의 수법 드러내 화면에는 김경사의 얼굴이 선명하게 비쳤다. 영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며 대중의 분노를 촉발했다. 많은 서민들이 나서서 자신들이 겪었던 비슷한 갈취와 협박에 대한 증언을 쏟아냈다. 한편 경찰 특공대 사무실에서 수지는 박경감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온했다. 그녀의 손에는 잠시 빼앗겼던 녹음기가 다시 들려 있었다. 신발에 다른 예비 녹음기를 숨겨두었던 것이다. 훌륭했어, 강대원 박경감이 말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의 시작이 될지 알아? 그동안 침묵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어. 수지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저는 단지 힘없는 사람들이 더 이상 짓밟히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팀장님. 제가 바로 그들의 입장에 서 본 적이 있으니까요. 김경사 사건이 대중을 뒤흔든 지 2달 후 뉴스는 서서히 잦아들었다. 정의를 위해 폐지 줍는 사람으로 위장한 여성정보원 외수진의 이름은 한동안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모든 바이럴 이슈가 그렇듯 대중의 관심은 결국 다른 문제로 옮겨갔다. 남은 것은 침묵과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뿐이었다. 수지는 이제 작은 관사에서 지내고 있었다. 아침이면 라디오를 켜 뉴스를 듣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은 여전히 붐볐고 여전히 거칠었으며 여전히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이 도시는 이제 2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언론에 비치는 얼굴과 힘없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버티는 좁은 골목에서 그녀가 마주했던 얼굴. 식탁 위에는 블랙커피 한 잔이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경찰 개혁에 관한 뉴스를 바라봤다. 경찰은 내부 감찰 시스템을 강화하고 윤리 위반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약속은 항상 텔레비전에서 멋지게 들리지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현장에서 본 것은 훨씬 더 복잡했다. 매일 밤 악몽이 여전히 찾아왔다. 병 떨어지는 소리와 머릿속에서 울리는 김경사의 고함 소리에 잠에서 깨곤 했다. 때로는 최아주머니의 두려움에 찬 눈빛이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경찰에게 맞는 패지 줍는 사람을 보던 어린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수지는 그 트라우마가 치러야 할 대가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다. 마음속의 죄책감이었다. 그녀는 종종 자문했다. 내가 싸워서 얻은 정의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었을까? 김경사가 체포된 후 그의 부하 몇몇은 불분명한 절차로 다른 곳으로 전출되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비슷한 상납비리 소식이 들려왔다. 한 사람이 무너졌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건재했다. 어느 날 아침, 수지는 공식 서한 한 통을 받았다. 위에는 정부기관 로고가 찍혀 있었고 굵은 글씨로 국민을 위한 정의, 전국 토론회 초청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발표자로 초청되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녀는 정치인도 고위 공직자도 아니었고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박경감이 그녀를 설득했다. 자네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론만 아는 사람들이 말하게 될 거야. 현장을 아는 건 자네뿐이야. 의수지는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하지만 영웅으로 비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박경감은 미소 지었다. 걱정 마. 자네 이야기는 영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것이니까. 행사 당일이 되었다. 넓은 컨퍼런스 홀은 기자, 활동가, 공무원들로 가득 찼다. 수지는 흰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의 소박한 차림으로 패널석에 앉았다. 그녀 주위에서 사람들은 복잡한 법률 용어와 관료주의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했다. 그녀의 차례가 되자 장내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녀는 청중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거대한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한 가지 단순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적으로서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인간처럼 짓밟히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장내는 침묵했다. 몇몇 카메라는 움직임을 멈췄다. 수지는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는 폐지 줍는 사람으로 위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난한 것은 주머니만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 가난한 경우도 있습니다. 긴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박수 속에서 수지는 씁쓸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동정받고 싶지 않았다. 단지 듣게 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 행사 이후 몇몇 언론이 다시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하지만 그 관심 뒤에는 긍정적이지 않은 반응도 나타났다. 인터넷에는 비꼬는 댓글이 달렸고 경찰 동료 중 일부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에게 수지는 조직의 치부를 드러낸 사람으로 여겨졌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박경감의 사무실로 불려갔다. 수진 씨, 솔직하게 말해야겠어. 박경감이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몇몇 상부에서는 자네가 언론에 너무 자주 등장한다고 느끼고 있어. 자네가 잘못된 상징이 될까 봐 우려하고 있네. 오수지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잘못된 상징이라뇨. 저는 단지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때로는 진실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하지. 수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렇다면 당분간 현장 임무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경감은 존경심을 담아 그녀를 바라봤다. 확실한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싸움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팀장님. 잠시 숨을 고르려는 것뿐입니다. 몇 주 후, 수지는 예전에 위장 근무를 했던 곳으로 돌아갔다. 을지로 일대.
임무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예전에 그녀의 작은 기지였던 골목을 걸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 상인들이 웃는 모습, 그리고 여전히 포장마차를 지키고 있는 최아주머니를 보았다. 어머, 수진 씨. 왔구나. 최아주머니가 그녀를 껴안으며 외쳤다. 수진은 미소 지었다. 아주머니 커피가 그리워서요. 그들은 나무 의자에 앉아 길을 바라보며 오후를 즐겼다.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고 수진에게 예전 도망치던 밤을 떠올리게 했다. 이제 좀 조용해졌죠, 아주머니? 수진이 물었다. 최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꽤, 수진 씨. 새로 온 경찰들은 착해. 길 청소도 도와주고 돈도 요구 안 한 수진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럼 헛된 일은 아니었네요.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지만 최아주머니는 그녀를 부드럽게 바라봤다. 자네 자신은 이제 평온해졌나, 수진 씨? 그 질문에 수진은 침묵했다. 그녀는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가로등 쪽으로 멀리 시선을 던졌다. 아직 완전히는요, 아주머니. 하지만 한 가지는 배웠어요. 때로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 우리 자신도 고통과 화해해야 한다는 거려. 그날 밤, 수진은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위장 근무 시절의 영상 기록이 담긴 오래된 폴더를 열었다. 긴장감 넘쳤던 날들의 조각들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그 안에서 폭력이나 굴욕을 보지 않았다. 그녀가 본 것은 힘없는 사람들의 강인함이었다. 단속에 걸려도 미소를 잃지 않던 택시 운전사,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던 상인, 그리고 주위 세상이 불의로 가득한 줄도 모르고 놀던 아이들. 수진은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작은 메모를 썼다. 정의는 제복이나 계급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볼 줄 아는 마음에서 태어난다. 그녀는 그 메모를 빛 프로젝트라는 새 폴더에 저장했다. 몇 달 후, 수진은 자신의 동네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예전에 상납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과 서민들을 모아 기본 법률 및 시민보호 교육을 진행했다. 목표는 단순했다.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용감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예전에 제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폐지 줍는 사람인 척할 수 있었다면 그녀가 참가자들에게 말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세상의 눈을 뜨게 할 차례입니다. 최아주머니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커피와 음식을 제공했다. 젊은이들은 그 활동을 촬영하여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을 도왔다. 서서히 그들의 커뮤니티는 성장했다. 권력 때문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다. 수진은 자신의 삶이 다시 방향을 찾았다고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정보원으로서 현장에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조용한 전장에 있었다. 인식을 교육하는 전장. 어느 날 아침, 수진은 경찰 내부 감사팀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내용은 짧았지만 마음을 울렸다. 당신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보고서에서 시작된 추가 조사 결과 여러 지역에 걸친 상납비리 네트워크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젊은 대원들이 이제 당신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수진은 편지를 천천히 읽고 아래의 서명을 바라봤다. 그녀는 옅게 미소 지었다. 아마도 시스템은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변화의 씨앗은 뿌려졌다. 그날 오후, 수진은 집 근처 작은 개울가를 걷고 있었다. 하늘은 부드러운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한 어린아이가 플라스틱 병을 주워 낡은 자루에 넣는 것을 보았다. 아이의 옷차림은 그녀가 예전에 위장 근무할 때 입었던 것과 비슷했다. 수진은 다가가서 부드럽게 물었다. 부모님 도우려고 모으는 거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머니. 동생 학비 내려고요. 수진은 지폐 한 장을 꺼내 아이를 바라봤다. 이거 가지렴. 하지만 학교는 그만두지 마. 세상은 너처럼 정직한 사람이 필요하단다. 아이는 부끄럽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아이가 떠나자 수진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싸움이 신문실이나 법정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싸움은